2021 예비선생님 교식마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2030 경기 미래교육을 읽어볼 건데요. 두 가지 방식으로 읽을게요. 현장 교육이나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자세히 읽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반복되는 부분은 건너뛰고 좀 큰 맥락을 짚는 방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뒷장 넘기시면 인사말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현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든지 나, 공동체,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 지구적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단락은 교육을 통해서 학생의 변화된 모습을 제시하고 그 방법이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줄 보시면 학생은 자신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경험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모습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그 방법으로는 마지막 두 줄을 보시면 기존의 분절적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든지 표준화된 시간표, 학급 단위의 학습, 또 교과서 등과 같은 획일적 틀을 과감히 벗어나서 미래 사회에 맞는 새로운 교육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방법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2030 경기 미래교육이 왜 이러한 이름을 얻게 되었는지 연유를 설명하는데요.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성인이 될 무렵이 2030년이래요. 그래서 그 2030년에 자신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체와 협력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즉 나를 알자, 함께 가자, 내일을 열자라는 비전을 실행할 수 있도록 2030 경기 미래 교육을 제시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는 2030 경기 미래교육의 목차와 비전, 지향점이 나와 있는데요. 저만의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선생님들께서 면접 상황에서 비전이나 지향점을 말씀하실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를 알자 함께 가자 내일을 열자를 너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한 번쯤은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말씀하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면 나를 알자를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여 등으로 바꿀 수 있겠죠. 함께 가자를 연대하여, 내일을 열자를 다가오는 미래를 대처하자 라는 식으로 조금은 신선하게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려면 사실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내 것으로 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사회 전망부터 본격적으로 학습할게요. 여기 8쪽에 미래사회 전망이라고 나와 있지만 좀 미래사회라고 하기에는 현재의 모습이 너무 많이 담겨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첫 번째 산업 구조 변화부터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도대체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길래 이것이 1번으로 제시되었을까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라고 돼 있잖아요. 전 정말 놀랐어요. 며칠 전에 알게 됐는데 자동차 업계를 좀 예시로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포드 자동차 미국 있죠. 미국에 있는 포드 자동차에서는 웨어러블 로봇 기기를 활용해가지고 자동차 조립을 할 때 그 공정을 이 로봇 기기들로 이미 하고 있고 또 폭스바겐에서는 전기차를 충전하는 로봇을 만들어서 이제 이것을 응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현대차는 12월 11일 날 세계 로봇 1위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1조 원에 인수했다고 발표를 했죠. 이처럼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사이 산업 현장에 이미 들어와 있는 케이스가 많았고요. 인공지능은 어떨까요? 실생활에서도 엄청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현재 주식 투자를 할 때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주식 투자를 하게끔 하는 로봇 어드바이저 시스템이 각 증권사마다 다 도입이 돼 있고 또 KB국민은행에서는 면접을 볼 때 AI를 이용한 AI 면접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계에서는요. 장학사를 선발할 때 면접을 사람이 보지 않고 AI를 활용해서 보는 방식으로 앞으로 시행할 거다라고 기사가 나온 것을 보았고요. 또 그 두 번째 점을 보시면 고용 현장 변화 가속으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약간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배달의 민족을 말씀드리면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 많이 사용하시죠? 이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우아한 형제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SK텔레콤이랑 협력해서 자율주행 배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좀 당연하게 여기는 뭐 캐셔 아니면 뭐 이게 배달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택시라든지 상대적으로 좀 저부가 가치의 제조업이나 서비스 분야에 있는 인력들 있잖아요. 그런 인력들은 다 교체가 되고 좀 고부가 가치의 창의력을 이용한, 예를 들면 뭐 빅데이터 처리를 하는 그런 업종을 가진, 능력을 가진 분들이라든지 이분들의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죠. 인력 시장에서. 그렇게 되다 보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능정보 사회 전환에 따라 그에 따른 교육적 대비가 필요하겠죠. 지능정보 기술은 뭐가 있는데요? 괄호 속에 IoT, AI, 빅데이터, 로보틱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IoT는 인터넷 오브 띵스죠. 사물 인터넷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제가 또 며칠 전에 알게 된 게 그 고속도로 있잖아요. 고속도로 시스템이 다 온라인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미 뭐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다 조절 통제해가지고 뭐 셔터를 내린다든지 뭐 불을 켜고 끄고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다 이미 산물 인터넷화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빅데이터라고 나와 있는데 빅데이터는 결국 데이터죠.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은 이거에 완전 사활을 걸고 있어요. 많은 기업들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구글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그렇고 중국의 여러 큰 기업들은 다 클라우드 산업이나 아니면 빅데이터 이런 산업에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고 또 이것을 이용해서 금융 시스템을 온라인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이데이터가 시행되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정보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만약에 뭐 그 웹사이트에서 어떤 것들을 검색하셨다, 검색어라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보셨다라든지 아니면 금융 거래를 하셨다라는 그런 정보들을 개인이나 기업이 적극 관리하고 통제해서 이거를 나의 뭐 신용이나 자산 관리 아니면 뭐 마케팅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이제 마이데이터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업이나 노동이나 교육, 복지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모든 것들이 다 스마트화가 된다. 사회 전반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점이 온라인과 가상세계에서의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오프라인에서 관계 역량이 약화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오늘 내일 일이 아닌 게 이번 뭐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한 2017년쯤에 나온 기사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전화 통화를 어려워하는 요즘 세대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달린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이 SNS 많이 활발하게 이용하다 보니까 전화 상황, 그러니까 대면 상황이나 아니면 유선으로 통화해야 되는 상황에 많은 부담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오프라인에서 학생들이 관계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겠죠? 마지막 점은 디지털 정보 기술 발달 및 활용 증가와 개인별 맞춤형 교육 등의 요구라고 나와 있지요. 이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마이데이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개인화 서비스가 아니라 초 개인화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소파를 하나 샀어요. 근데 그 소파의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그럼 이런 정보들이 다 기업들이 공유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라는 급식마녀란 사람은 무슨 색깔을 좋아해요? 파란 색깔을 좋아하죠. 그럼 나중에 저한테 아이섀도우나 화장품이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추천할 때 SNS에 어떤 광고가 뜹니까? 파란색 물건을 가진 광고가 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개인화 서비스가 되는 것이지요. 그만큼 교육도 마찬가지로 이에 발맞춰서 개인형 맞춤형 교육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구 구조는 어떤가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 이로 인해 학교 통폐합이 증대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 교육부가 얼마 전에 7월 28일에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서울시 그 교원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통보를 했거든요. 1,100명 정도, 1,128명이었나? 이 정도 됐었거든요. 그리고 또 학교도 통폐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다문화 사회 가족이다 라고 나와 있지요. 밑에 계속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세계화가 계속되다 보니까 다문화 사회가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공존과 상생을 위해서 다양성에 대한 관점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 제일 핫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생태 및 환경 변화입니다. 기후변화, 감염병 등의 환경의 급격한 변화다. 세계적 감염병의 일상화에 따른 세계화가 있고, 또 그 옆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역화가 공존한다 라고 하죠. 지역화는 뭔데요? 지역 정체성이 중요하다. 지역이 처한 환경이나 특성, 여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점, 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더라. 뭐 패시브 디자인이나 아니면 뭐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정책적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뭐 유럽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화석연료를 이용한 기업들에게 그런 탄소 배출에 대한 어떤 벌금 이런 것들을 물겠다. 근데 그 벌금의 규모가요 되게 크더라고요. 뭐 적게는 몇 천억에서 많게는 조 단위까지 그렇게 예상을 할 정도로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것은 이제 환경적인 것도 넘어서 이제 경제적인 것, 우리의 실생활까지 다 와닿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점은요, 사회적으로 연대하고 초국가적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절대 우리 한 국가만이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또는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전 세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경기 교육이다라고 나와 있는 것은 이제 4.16 교육 체제 이후에 어떤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4.16 교육 체제는 뭔데요? 이게 이제 이재정 교육감이 말하기를 학생 중심 교육을 실천하겠다라는 거죠. 교육 자체를 실현한다. 즉 학생이 행복한 그런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면 뭐 9시 등교 아니면 상벌점을 폐지한다든지 꿈의 학교, 경기 꿈의 대학, 학교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하는 그런 교육 체제를 이제 수립해서 실행을 했는데 이것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 상황을 다 커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이후에 경기 미래교육의 비전과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고요. 옆으로 넘어가서 구쪽을 보실게요. 그렇다면 현 상황에 걸맞는 경기 미래교육의 과제는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 전망 그 기둥을 보고 그에 따른 도출 시사점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산업구조의 변화, 창의적 가치 창출 요구가 증대되었다.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시사점은 무엇입니까? AI와는 다른, AI가 이렇게 발전해 있는데 그것과는 다른 인간의 존재는 도대체 의미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바로 옆에 나와 있지요? 바로 존엄성 있는 존재이더라. 그러니까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가치를 좀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점, 나만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창업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8쪽에서 제가 예시로 들었던 그런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회사가요 어떤 뭐 우리가 영어로는 긱스 아니면 널즈 이렇게 부르는 그 공학도들 있잖아요. 자기 한 분야에 이제 되게 꽂혀 있는 좀 유행하는 말로 하자면 거칠게 표현하자면 오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친구들이 공학 천재들이 이런 로봇 관련해서 많이 발전을 시킨 거예요, 기술을. 근데 이 기업을 처음에 누가 샀느냐? 구글이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또 샀어요? 소프트뱅크가 샀어요. 근데 그 소프트뱅크의 이 회사를 누가 또 샀어요? 현대차가 80%의 지분을 가져간 거죠. 이런 식으로 창업을 우리 학생들이 해서 정말 큰 기업의 인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그들이 만들어낸 이 회사가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많은 가치를 담은 여러 가지 창업의 기회들이 많이 열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야 된다. 획일적으로 뭐 무조건 대기업 들어가라, 무조건 공무원 해라, 뭐 무조건 이 돈 잘 버는 뭐 사자로 끝나는 직업들을 다 하여라. 이런 식의 교육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건데요? 학생 주도의 프로젝트 중심 학습이라든지 협력 학습을 강화함으로써 우리가 학생들을 나만의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프로젝트 중심 학습도 혼자 할 수 없죠? 같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같이 가자라는 우리의 비전이랑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두 번째, 교육이 불평등하다라는 것.
교육이 불평등하다라는 이슈는 늘 제기되어 왔지만 현재처럼 이렇게 강하게 문제 제기가 된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많은 교육 현장에서 불평등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사회가 발전하는 만큼 그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거나 또는 이에 발맞춰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 불평등이라고 하는 이슈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것에서 우리가 뭐를 시사하는 것입니까? 온라인 학습이나 학교 밖 학습장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배움을 좀 인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기초 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생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요. 그러면 사실 선생님한테 면접 상황에서 물을 것은 그래서 어떻게 기초학력을 보장하실 건데요? 라고 물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다 라는 대답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개개인의 접속 환경, 개개인이 처한 환경을 고려한다가 먼저 나와야겠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기의 어떤 보급도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기라는 것도요, 같은 태블릿도 되게 많은 기능적 차이들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태블릿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처한 그런 학습 환경에 대한 파악을 교사가 해야 된다가 먼저 등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의 학습 역량이나 또는 선호도, 어떤 학생은요, 실시간 상황에서 더 잘하는 학생이 있고요. 또는 어떤 학생은 실시간 그런 화상 상황이 아닌 그냥 온라인 상황으로 내가 뭔가를 찍어서 영상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PPT를 만들고 그것을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발표한다든지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이런 능력이 또 뛰어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학생 개개인의 어떤 상황과 여건과 능력을 다 고려해서 그에 걸맞는 플랫폼을 제시하고 그에 걸맞는 과제를 제시해서 이 학생들의 배움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기초학력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대답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세 번째, 학생 수준에 맞추어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획일적인 교육 콘텐츠로는 일부의 학생들의 배움만 촉진시킬 수 있고 모두를 다 만족시키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이슈입니다. 기술 융합이나 초연결 사회, 연결이 돼도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없다. 초연결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에서 시사점은요. ICT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ICT는 뭔데요?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영어 선생님이에요, 저. 자, 정보통신 기술이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는 학습 환경을 구축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점 보시면 체계적 학습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뒤에 나오겠지만 경기도형 학습 플랫폼이 이제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거과도 좀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통합형 학교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좀 조사해 봤는데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한 세 곳 정도, 수원의 권선동, 부천의 옥길동, 의왕의 내손동 이렇게 세 곳에서 지금 통합형 미래학교를 2023년에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뭐 학교 운동장이나 학교 건물이나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만 고려하는 것이,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제 교육과정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들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적인 통합이 되는 그런 미래 학교가 개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수원 권선동에는요 수영장까지 만들 거래요. 굉장히 파격적이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통합형 학교를 운영할 그런 계획을 지니고 있고요. 생태 및 환경 변화라고 하는 이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기후위기나 감염병 이런 생태 환경 및 전 지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 공존, 가치, 상생, 요런 가치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경계가 모호하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온라인과 지역사회 어디서든 배울 수 있는 학교 운영을 다양화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시행되고 있냐면요.
주문형 강좌, 뭐 내가 듣고 싶은 강의가 있는데 우리 학교나 주변 학교에 이제 그것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경우, 뭐 클러스터, 학교끼리 묶어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또 이번에 또 나온 게 온라인 클러스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줌을 이용해가지고 실시간으로 화상 강의로 이제 클러스터 강의 이제 수업을 듣는 건데, 이것도 일반적인 그냥 오프라인 클러스터랑 마찬가지로 수업 듣고 활동하고 참여하고 점수도 이렇게 받고 성적도 받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현재는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학교 운영을 다양화한다는 건 조금 더 넓은 의미더라고요. 뭐 학교 급도 다양화할 수 있고요. 미래 학교 세우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뭐 프로젝트 중심 학교, 이런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 학교 경계 모호에서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쭉 넘어가서 13쪽을 펴시면 이 13쪽이 바로 마인드맵입니다. 2030 경기 미래교육 도대체 이해가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13쪽의 마인드맵의 굵은 글씨들을 먼저 외우고 공부를 시작하시면 조금 더 수월한데요. 비전이라고 세 가지 나와 있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경기 교육에서 말하는 뭐 슬로건, 지향점, 목표점 이런 것들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서 나를 알자, 함께 가자, 내일을 열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향하는 것은 뭔데요? 존엄한 인간. 우리가 선생님 아까 전에 제가 AI랑 대비되게 인간이 그래서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미래사회에 분명히 등장할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등장하고요. 그럼 결국은 인간은 어떤 존재? 존엄한 존재이다. 그 존재 자체로 이미 엄근진이죠. 이미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가치가 있고 그 어떤 권리를 부여받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고요. 정의로운 사회, 가치가 자는 거죠. 평화로운 미래를, 내일을 열자라는 지향점이 등장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2030 경기 미래 교육의 주요 정책은 총 4가지인데요. 첫째, 개방적 학교 체제. 이것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뭐 마을로 확장한다, 어디로 확장한다, 지역으로 확장한다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자치를 기반으로 하여서 경계가 없는, 경계를 허무는 개방적인 열려있는 학교 체제를 열겠다라는 것이 이제 1번이고요. 2번,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은 2021, 2023 경기교육에서 이야기하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을 더 깊이 만난다고 하는 개인이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얘기했을 때 나왔죠. 그 다음 3번, 학습자 주도성을 위한 학습 환경을 구성한다라는 것은 학교 공간의 혁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학교 공간의 혁신이 되는 거고 온라인에서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운영하겠다, 경기도형 플랫폼을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역 거버넌스 기반 교육 행정을 한다. 우리가 왜 교육 행정을 할 때 뭐 소통을 하겠습니다, 상향식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역 거버넌스 기반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음과 동시에 지역이 함께 협치하겠다는 거죠.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책임을 지는 방식을 기반으로 하여서 교육행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위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은 어떤 명령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지역이 처해 있는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행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개방적 학교 체제부터 볼게요. 거기 경계를 허무는 학교라고 나와 있잖아요. 시공간을 넘나든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온라인, 시간이 언제다라고 하는 것들도 다 어떤 그 제약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학급 중심에서 학습 중심 학교 체제로 전환한다. 이거 고교 학점제랑 굉장히 연관이 높아 보이지요. 그 다음 세 번째, 지역 교육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뒤에 나오겠지만 뭐 학부모나 지역 인사들이 교육에 참여했던 방식이 기존의 뭐 사람책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아주 적극적으로 더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교도 뭐 일부 공유하고 이런 내용들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 나왔잖아요. 그 다음 옆에 보시면 자율과 책임의 학교 자치라고 나와 있지요. 학교 자치는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학교의 운영과 학교의 교육 과정을
함께 선택,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거. 그쵸? 그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뭐예요? 자율성 있어야 되고요. 책임성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교직원의 성장 시스템 체계화를 하겠다. 뭐 각종 연수나 힐링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학습 테크놀로지를 활용해가지고 교사 자체가 역량이 강화돼서 학교 자체를 이 미래의 사회에 걸맞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직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세 번째 점, 교육활동과 재정 운영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 두 번째 정책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 학생이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내가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개인별 교육과정이 강화된다라고 나와 있지요. 온오프라인, 그러다 보니까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그 양쪽 다 블렌디드 둘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이 활성화되고, 또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배운 게 서로 다른데 평가가 어떻게 일관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뒤에서 나오겠지만 개인별 맞춤형 평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속에 점수가 없는 역량 성적표를 하는 것을 미래에 제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정의로운 시민을 만드는 교육.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마이웨이로 가되 같이 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생 삶에 기반한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또 북한도 잊을 수 없죠. 한반도 평화시대 교육협력을 강화하겠다. 그 다음 정책입니다. 학습자 주도성을 위한 학습 환경. 첫 번째로 제시된 것이 개인별 학습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이 개인별 학습 지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클리닉인 거죠. 클리닉, 서포트잖아요. 그러니까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내용이 여기에 꼭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지만 개인이 기초 학력을 우리가 잘 보장하고 지원을 하려면 일단 그 개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의 어떤 학습 포트폴리오라든지 아니면 이 학생의 어떤 역사, 학습에 대한 역사가 쭉 기록이 되어 있으면 훨씬 더 교사가 파악하고 지원해주기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습 플랫폼을 운영하여서 학생의 교육 정도를 우리가 다 기록하고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고요. 두 번째, 창의적 학습 공간이다. 공간의 혁신을 이야기하는 건데, 뭐 메이커 교육을 진행한다, 아니면 뭐 프로젝트를 한다, 아니면 고교 학점제에서 뭐 홈베이스가 필요하다, 휴게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공간의 혁신을 요하더라.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역 거버넌스 기반의 교육 행정을 하겠다. 스마트 교육 행정 시스템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지난번에도 이제 나왔지만 스마트 워크 하면서 나왔잖아요. 어떤 학교 행정 시스템, 나이스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혁신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미래지향적 교원 인사제도라고 나와 있지요. 지역화 이런 상황을 적극 반영해서 우리 왜 일괄적으로 한 번에 선생님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 뭐 교육감이 어느 정도 이제 교사 선발권을 가진다라는 내용을 추진하는 것도 다 여기에 이제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정책들이. 14, 15쪽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 정책들을 펼치게 되면 2030의 교육의 현장 모습은 이렇게 펼쳐질 것입니다. 라고 제시해 놓은 표고요.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넘어갈 건데요. 2030 시간표 16쪽을 한번 볼게요. 거기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그 그림 위쪽에 보시면 지역사회, 기업 등과 연계되어 학교 밖 학습장에서는 도시 스마트 농업, 메이커 교육, 다양한 도제 교육 등의 수업을 들으면서 프로젝트를 하고 창업을 준비할 수 있다. 굉장히 혁신적이고 또 다양하죠. 도시 스마트 농업, 뭐 농업 시스템도 역시나 뭐 IoT, 뭐 사물 인터넷이나 아니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역시나 이것도 온라인상에서 조절하고 통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될 것 같죠. 메이커 교육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창의적 아이디어가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아이디어로 그냥 냅두지 말고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통합해서 학습한다. 뭐 스팀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로봇 같은 것도 사실 이런 스팀 교육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혁신해서 메이커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2030 미래 교육이 바라보는 것이고, 또 다양한 도제 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도제라는 거는 중세 유럽에서 나왔잖아요. 장인
윈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선생님들 그 프로그램 아시죠? 백종원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막 식당 솔루션 막 주고선 이거 막 발전할 수 있게끔 장인 될 수 있게끔 교육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학생이 배우고자 하는 분야가 있어요. 뭐 영상 편집 이런 거 배우고 싶어. 그러면은 그것을 정말 잘하는 사람에게 도제 교육 받듯이 받아서 내가 정말 전문 인력이 되는 그런 식의 교육이 펼쳐질 수 있겠죠. 18, 19종은 각 시기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일정을 소개한 것이고요. 이제 정책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22쪽에서 25쪽은 26쪽에서 38쪽을 요약 정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없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또는 처음 이 경기교육, 미래교육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22쪽에서 25쪽의 용어들을 조금 눈에 익숙하게 하신 뒤에 목차적으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26에서 38쪽을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거니까 26쪽부터 자세하게 조금 살펴볼 건데 1번 정책 목표 1번입니다. 개방적 학교 체제인데 경계를 허무는 학교를 그래서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라는 내용에서 다양한 미래학교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죠. 학교 급의 경계가 없는 유초, 초중, 중고 이렇게 합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문화예술형 아니면은 뭐 프로젝트 진행되는 학교 만들겠다. 또는 진로 탐색하고 창업을 바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직업 학교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에는 지역 중심 학교 체제로 전환을 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데요? 학교랑 이스쿨,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을 합치고 또 마을까지 확장된 이러한 학교 체제를 운영하겠다라고 나와 있지요. 그리고선 박스 안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 단위 학교란 무엇인가요? 지역에 있는 여러 학교가 한 학교가 아니죠. 캠퍼스로 묶여서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을 개방하는 학교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여러 교육 주체들이 동방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쿨은 뭔데요?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거죠. 온라인으로. 그러면 온라인으로 학습할 때의 최대 장점은 무엇입니까? 학생이 자신의 진로, 학습 속도 아니면 자신의 역량에 따라서 그 속도에 맞게끔 개인별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장점이잖아요. 그리고 또 반복 학습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도구 툴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따로 공부할 수 있고 또 학습 상황을 교사가 파악하는 데도 용이합니다. 수업 결손 파악도 용이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업 결손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한다면 정말 학생들의 배움을 촉진시키는데 부족함이 없겠죠. 마지막 마을학교란 무엇입니까? 마을교육 공동체와 함께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인적이든 물적이든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교 밖의 학교이다. 학점 인정 마을학교와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 평생교육 형태의 다양한 마을학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경계를 허무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두 번째 정책, 학급 중심에서 학습 중심 학교 체제로 전환하는 건데요.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학습 조직 중심 학교 운영 전환과 교사의 개별 학생 지원 강화가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집중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교사의 개별 학생 지원 강화 부분을 좀 더 꼼꼼히 보셔서 면접 때 이걸 이용해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학습 조직 중심 학교 운영 전환부터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교육과정을 전환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결국 고교학점제스럽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학년 학급제를 탈피해서 개별 학습자 중심으로 교육과정 체제를 전환하겠다. 뭐 학습자 스스로 학습과정을 구성할 수 있는 내 배움은 내가 정한다 라는 식의 체제 마련을 하고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각자 선택한 목표, 나만의 목표를 향해서 내 학습을 내 스스로 선택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그 개인의 요구를 다 맞춰야 되잖아요. 당연히 학습 프로그램이 어때야 됩니까? 다양해야겠죠? 이거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별화된 학습, 공동의 학습, 즉 혼자서도 했다가 같이도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단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시스템이 기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교원 정책을 전환하겠다라고 나오는 초등학교 1수업 2교사제가 운영되고 있다 나오죠. 참고적으로 1수업 2교사제는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교과 정규 시간에 교사를 이제 배치해가지고 좀 약간 지원이 필요한 학생한테는 그 투입된 교사가 1대1로 맞춤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사제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 교육과정 전문 상담 교사를 배치한다라고 나오잖아요. 물론 학교에 지금 상담 선생님들 계시지만 이제 미국과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런 뭐 생활 상담이나 아니면 어려움, 뭐 우울증, 뭐 이런 여러 가지 상담, 자해 이런 상담도 있지만 그 선생님 말고도 교육과정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려고 한다, 내 진로가 이건데 앞으로 진학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반적 내용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도 배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리고 교사의 개별 학생 지원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고등학교 멘토 교사제를 운영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교사 간에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신규로 들어왔을 때 저의 멘토 교사 선생님이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께 뭐 질문도 하고 그분도 저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이렇게 운영하겠다 하는 게 지금 있는데, 이것은 학생과 교사 사이에 멘토 멘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 교사제를 운영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개별 학생의 학습 경로, 얘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습 이력을 관리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합적인 성장 과정을 지원한다는 거. 그러니까 담임 교사도 자기가 맡고 있는 어떤 교과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맡고 있는 이 영어에 대한 것만 아이를 체크할 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과목은 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A라는 학생이 그런 것까지도 체크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게 학교 급별 개별 학생 지원 중점에 따른 교사의 역할 세분화를 하겠다. 그리고 전문적인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초등에서는 수업협력 교사제를 통해서 학습 지원을 강화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중등 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컨설팅 중심의 멘토 교사제를 하겠다. 뒤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교사의 역할이랑도 이제 관계가 있는데, 미래 교육에서 교사는 코치의 역할을 한다, 코칭한다라고 하는 것에 좀 중점이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교육과정 컨설팅 중심의 멘토 교사제, 어떤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이 학생의 어떤 학습을 관리해주고 매니지해주고 이 학생의 앞으로의 어떤 학습 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고민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뒷장 넘기시면 28쪽에 지역 교육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협치한다.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지역 교육의 공동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 책임을 진다. 이 부분이 핵심이죠. 학교와 지역 교육의 공동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책임도 같이 지겠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혁신 교육 포럼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화나 토론을 통해서 이것을 강화하겠다. 그러려면 선행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윗부분에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야겠죠. 서로 연결돼서 대화를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넘겨보시면 이것을 학습적으로도 학교, 지역사회, 대학을 연계하여서 다양한 학습 경로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학교 안에서 프로젝트 하고 말 것이 아니라 학생 진로에 맞게끔 이 프로젝트 또는 이것이 확장되어서 창업까지 될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지역교육 거버넌스를 강화한다라는 것이고요. 자율과 책임의 학교자치라고 나와 있지요. 학교자치 아까 말씀드렸죠. 운영과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의사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것. 그런데 그것의 1번으로 나와 있는 정책이 무엇입니까? 교직원 성장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을 재개념화한다. 만약에 면접 상황에서 선생님에게 교사의 역할이 뭔지 한번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답변은 뭐예요? 교수학습 기획자, 교수학습 연구자, 그리고 학생들에게 학습 코치로서의 역할이 필요하고 또 온라인 교수자이기도 하고 학습 관리자이며 상담자이다 라는 내용이 잘 묻어날 수 있게끔 답변을 해주셔야겠지요. 그리고서 나와 있는 게 에듀테크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에듀는 이제 교육이잖아요. 테크는 기술을 합친 거죠. 이 두 개를 합쳐서 에듀테크 기반으로 수업 플랫폼을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업이 온라인 상에서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무엇이냐? 웹사이트나 포털, 커뮤니티 간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우리 플랫폼이 뭐예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입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카카오라는 것에 접속을 하면 SNS 대화도 할 수 있고요. 뉴스를 볼 수도 있고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플랫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교육적으로도 여러 가지 컨텐츠나 사이트를 연결하여서 정보나 자료나 이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고요.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수업 준비할 수 있고요. 또 학생 교육을 돕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현장 교사들의 수업 준비와 학생 교육을 돕는 플랫폼 기능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밑에 점을 보시면 수업 플랫폼을 통한 교육과정 기획, 교육과정을 만들고 설계하고 또 이것을 개발하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원대한 꿈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줄은 학교를 넘어 다양한 전문가와의 공유와 협업 시스템을 통해 개별화 학습을 위한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겠다. 당연히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냥 뭐 내가 진행하는 수업 상황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온라인상에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 속에는 전문가들의 지식과 조언이나 여러 자료들이 있겠죠. 교직원 성장 지원 연수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다. 교사의 직무, 교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교사의 역할, 과연 교사는 무엇인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재개념화에 따른 교사의 성장 단계별 전문성 개발 연수 시스템을 운영하겠다. 두 번째, 교원의 학습 코치, 그리고 교수학습 기획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학습 테크놀로지 활용 역량을 강화하겠다.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 줄 교사의 전문성 함양 연수 결과와 또 학생의 성장이 연계될 수 있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겠다. 학교 자치의 두 번째 큰 그림은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 3주체 있지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함께 학교 기본 계획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평가, 피드백까지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건데요. 이 중에서도 밑에 보시면 학생 자치 활동을 보장한다라고 나와 있지요. 사실 여태까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아무리 자치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이들에게 주어지는 이슈들이 좀 약간 자잔발이들, 좀 자잘한 것들만 학생들이 결정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학교 교육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고 또 학기 말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등 또 예산 편성까지 가장 중요한 돈 관리까지 이런 것도 학생 자치 활동 속에 들어가게끔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생의 의견이 반영돼서 현실화되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마지막 줄 보시면 청소년 교육의회와 경기도의회 간의 정책 반영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9시 등교 같은 거 학생 의견으로 출발한 거잖아요. 이렇게 학생이 직접 의견을 내고 그것이 실제로 실행되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학부모의 자율성과 주도성 강화라고 나와 있죠. 뭐 사람책 같은 것도 예시로 드실 수 있지만 이 밑에 보시면 자원봉사, 학부모의 네트워크, 지역협동조합, 뭐 꿈의 학교 운영자 등 굉장히 유기적이죠. 적극적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지역 단위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학교 간 공동 학부모 연수 운영을 통해서. 그리고 요즘에는 온라인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경기 미래교육 포럼도 보니까 학부모회 대표로 나오신 분이 이제 연설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뭐 고향 어디 지역 되게 멀리 떨어진 의정부 막 여러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온라인 상에서 또는 만나서 토론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이용하면 오프로 못 만나시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지역의 상황을 듣고 토론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밑에 학부모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교육활동 및 연수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책 목표 2.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 학생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간다라는 내용이죠. 1번 보시게 되면 개인별 교육과정을 강화한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설계하여서 스스로 온라인이든 뭐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개인별로 진로가 다를 수 있죠. 특성 다르죠. 흥미나 적성 이런 거 다 다르잖아요. 그에 걸맞는 심층 학습을 운영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고교학점제 내용을 또 빠뜨릴 수 없는데요. 수강 신청을 할 때든 또는 학교 홈베이스 공간,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동을 하는데 그 와중에도 사실 어떤 기본 근간이 되는 공간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요. 공간적인 혁신도 필요하고 교육과정 컨설팅 체계가 필요하다. 이건 뭐냐면 학생들이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사실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진로도 못 정했을 뿐더러 내가 진로를 정했다 할지라도 그 진로에 맞는 과목이 뭔지를 몰라요. 그 컨설팅을 해주는 게 교사와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되는 것이지요. 학생 진로에 따른 활동 이력 이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그 학생이 자기가 들은 과목이나 활동한 내용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다음 활동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겠지요. 학기제 운영을 다양화하겠다. 학생의 특성에 맞는 학기제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배우게 될 우리 진로 탐색학기, 전환학기랑도 조금 연관이 있는데 학생의 특성에 맞는 학기제를 운영한다는 것이에요. 획일적이 아니라 2에서 4학기로 하는 다양하게 운영을 해서 과목 특성에 맞게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배움의 속도, 시기, 자신의 능력치, 자신의 상황 이런 거에 맞게 공부를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학년이나 학급 등은 더욱더 흐릿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은 주제 중심 프로젝트 학습 강화인데요. 다양한 주제의 내용을 심화 학습할 수 있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가겠다. 팀 티칭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당연히 한 교사가 모든 내용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없잖아요. 여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팀 티칭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에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겠다. 학교만의 인적 물적 자원이 아니라 지역의 여러 인프라나 자원을 활용하여서 융합 프로젝트를 활성화합니다. 라고 제시합니다. 두 번째 제시된 내용은 온오프라인 학습 활성화. 다양한 학교 밖 학습 인정하고 선택권을 확대하겠다. 학점화이기 때문에 사실 꼭 정해져 있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평생학습 시설이나 지자체나 노동부 등과 MOU를 체결하여서 서로 협력한다는 약속을 체결한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학교 밖 학습 인정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것도 빠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e스쿨을 확대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처음 등장한 K무크는 제가 알아보니까 이거는 대학 강의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좀 이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이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형 온라인 학습 콘텐츠도 만들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클러스터, 온라인 꿈의 대학 이런 것들의 운영을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수업하기 힘든 여러 가지 학습 활동을 지원한다. 그리고 고교학점제와 연계하여서 진로 탐색학기, 전환학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큰 문제 있었잖아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학생이 진로 탐색학기를 실시할 수 있는 거죠.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하는 시기에 이 아이가 학교 밖으로 나가서 어떤 이 학기 동안에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로 탐색 학기에 그냥 뭐 논다? 이게 아니라 정말 체계적으로 학교 밖 학습장이나 꿈의 학교나 몽실학교, 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공간이나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인생 설계 학교를 운영하여서 총체적으로 상담도 해주고 프로그램도 짜고 얘들이 정말 이게 끝나고 나면 정말 자신의 흥미나 적성, 진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3번, 개인별 성장 평가 시스템을 운영한다. 그럼 여태까지 이렇게 공부하시면 굉장히 이상적이다, 혁신적이다, 교육이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평가가 또 빠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학생들마다 원하는 걸 선택했는데 평가는 하나의 단일된 것으로 한다? 말이 안 되죠. 학생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인별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겠다. 한 번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다회성으로. 그러니까 여러 번 평가를 해서 학생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고요. 이때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피드백이죠, 피드백. 피드백 없는 평가는 사실상 이것이 정말 선순환으로 학생의 성장을 돕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한 후에 피드백을 해주는 이런 체제를 안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피드백을 어떻게 해줄 건데 에듀테크 기반으로 수업 플랫폼을 연계하여서 교사용 성장 중심 평가 지원 커뮤니티 체계화를 하겠다.
선생님들끼리도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교사가 이 플랫폼을 이용하여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학생마다 차이를 인정하고 그 학생의 사회, 경제, 문화 환경을 고려한 개별 교육과정 평가 시스템을 운영한다. 조금 약간 모호하지만 결국에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획일화된 평가 시스템이 아니라 다양하게 학생마다 다르게 줄 것이고, 그리고 여러 번 할 것이고, 피드백이 중요하게끔 만든다. 경기도형 학습관리 시스템을 연계하여서 이것을 활용하여서 평가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점수 없는 역량 성적표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산시키겠다. 평가 점수 대신 미래에 필요한 인재가 가져야 할 역량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역량 평가 과목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서 역량을 표기할 때 필요한 역량 평가 기준, 또 인정, 어떻게 하면 이것을 기준을 만족시킨 것이냐, 인정은 어디서부터냐 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다양하게 다면평가, 개인별 평가, 역량평가 등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힘내십시오. 다 끝났어요. 2번, 정의로운 시민을 만드는 교육입니다. 학생 삶에 기반한 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엄청 중요한 내용이 나왔죠.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저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디지털 미디어 관련. 저희 반 학생이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자가진단 왜 안 했니? 이거 어서 해라.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상하다. 내가 매크로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자가진단 자동으로 되게끔 만들어 놨는데,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학생이 자기 삶 속에서 실제로 문제를 인식하고 자가진단 앱을 활용하는 것이 너무 귀찮다라고 하는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여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자신의 디지털 역량을 이용해서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훌륭한 학생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지요? 바로 디지털 윤리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역량 교육이다, 디지털 리터러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기기를 다루고 그것을 내가 뭐 실생활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활용하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디지털 윤리 관련 교육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디지털 격차도 줄일 수 있는, 또한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이용해서 사회로 확장시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까지 만드는 것이 사실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기에만 너무 집중해서 학생들 뭐 기기 격차만 줄이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시민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역량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미디어가 가짜 뉴스가 엄청 판을 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뉴스는 수용하고 어떤 것은 내가 배척할 것인가, 이런 비판적으로 정보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또 나의 권리와 책임을 인지하고 미디어에 뭐 쉽게 얘기해서 댓글을 달려고 해요. 이것마저도 사실 굉장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기반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고, 또 내 생각을 조리 있게 잘 전달하고, 또 이 미디어와 내 생각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 또 소통하고 사회적 참여할 수 있는 역량,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민의식을 갖춘 역량을, 그런 인재를 키워낸다라는 것이지요.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표 연령도 낮아지고요.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정말 참정권 교육을 여기 활동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또 토론하고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여러 일련의 활동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른 지역 아니면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면 더 좋겠죠. 그리고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 및 협력 지원을 강화하겠다. 세계 시민성에 대한 이해, 시민교육과 연계하여서 진행해야 된다는 거고, 다문화 감수성 교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왜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예민하게 내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 다문화의 이런 상황, 공존과 상생, 내가 배척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이러한 민감성을, 예민성을 갖춰야 된다. 상호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식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류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 교육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기후위기 대응 교육 감염병 나와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유바이러스 맵이라는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코로나19가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퍼졌을 때 정말 뭐 어디서 이것이 발생하고 어떻게 감염 경로가 있는지 잘 알기 어려웠던 시기에 뭐 2월 이럴 때 있죠. 서로 일면식 없는 중고등학생 6명이요. 정말 실시간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지도를 만들어서 무료로 이것을 배포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은 어때요? 통합적 프로젝트를 사실 실시한 것이에요. 감염병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정말 이미 우리가 뭔가를 가르치기도 전에 또 우리가 뭔가 제시하기도 전에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이 이미 이 아이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33쪽입니다. 한반도 평화시대 교육협력 강화라고 나와 있지요. 여기 보시면 학생 주도형 평화통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활성화하겠다. 에듀테크 기반 수업 플랫폼을 활용하여서 주제 중심 평화 교육을 활성화하겠다. 어떻게? 밑에 예시가 들어있지요. K무크, 통통평화학교, 통일부, 통일교육원 등을 활용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K무크는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을 활용해서 대학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한 건데요.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र्스의 줄임말이래요. 그리고 통통평화학교는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뭐 북한 사회, 통일교육 자료, 지역별 통일 전시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여서 온라인 교육 컨텐츠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성을 좀 높여서 쉽게 좀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나와 있고요. 평화 시민 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지원 주로 연수의 형태로 지금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학생 및 교사 교류를 활성화한다. 이거는 우리가 뭐 우리 일방적으로 정책을 세우기보다는 사실 많이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서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활성화된다. 이거는 한쪽의 뜻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래서 학생 교류 지원 전문가를 양성해내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정책 목표 3. 학습자 주도성을 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온라인 이 학습 플랫폼에 보시게 되면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꼼꼼하게 읽으시고 이것이 면접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용어가 나올 수 있도록 뭐 개별 성장 기록을 하고 척도 제공을 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뭐 컨설팅이나 상담에 활용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나오시면 되겠죠. 여기 머신 러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의 한 분야래요. 그래서 뭐 인간이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내용을. 그런데 컴퓨터에서 이것이 실현되는 거. 이게 바로 머신러닝이라고 하고 쉽게 생각해 보면 왜 우리 알파고가 바둑에서 이겼잖아요. 그때 보면 여러 바둑 상황에 대해서 얘가 학습을 하고 몇 시간이 걸려서 몇 판을 공부했다, 연습했다 뭐 이런 내용이 기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머신러닝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포트폴리오 있죠? 우리가 수행평가할 때도 포트폴리오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데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과정을 이 포트폴리오를 이용하여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사물 인터넷 되듯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라인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학생의 교육 활동이 자료가 쭉 축적되게 돼가지고, 뭐, 예를 들면 저의 상상인데, 초등학교 때 했던 것도 중학교에서 연계되어서 볼 수 있고, 또 고등학교까지 볼 수 있고, 아, 얘가 이러한 이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학습 역사를 지니고 있구나. 알 수 있겠죠? 그리고 ICT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학습 환경을 활성화하겠다. 학생의 관심이나 진로, 희망에 따른 다양한 학생별로 개개인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거기 밑에 보시면 증강현실, 가상현실 나와 있습니다. 증강현실은 이런 거예요. 실세계, 우리 현실 세계 있죠? 거기에 3차원으로 가상이 이게 합쳐져 보이는 거야. 가상 물체가 서로. 그래서 실세계도 보이고 3차원 가상 물체도 보이고 이렇게 겹쳐 보이게끔 하는 그런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당구장 표시하고선 클라우드 기반 학습 환경 지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클라우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버에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해서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태블릿에서 작업한 내용을 따로 어떤 처리를 안 하더라도 학교 노트북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바로 제가 바꾸고 저장한 내용이 핸드폰으로도 역시나 열 수 있어서 어떤 기기로 언제 어디서나 제가 작업을 하든 저의 정보는
서버에 저장이 돼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옆으로 넘어가서 35쪽 보시면 기초학력 보장 지원 체제 강화 엄청 중요하죠. 그걸 우리가 이제 학습 복지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학습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교사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죠. 그러면 선생님은 면접 상황에서 학습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도울 것입니까? 하면은 도울 방안에 대해서 먼저 막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채점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늘 옳진 않지만 그런 방안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파악을 어떻게 할지 어떤 식으로 하실지 아이들의 상태를 먼저 어떤 현실 상황에 있는지를 파악하겠는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참 좋은 답변이 되겠지요. 그리고 학업 중단 학생, 위기 학생에 대한 총체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제시합니다. 최소 학업 성취 수준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예전에도 나왔던 건데요. 모든 학생들의 단 한 명도 소외 없이 학습 장애를 제거하고 그 장애가 물리적 장애일 수도 있고요. 어떤 학습 역량의 장애일 수도 있지요. 출발에서부터 처음부터 그쵸? 학습 시작하기 전부터 개별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서 학습자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그것이 최소 학업 성취 수준의 보장이다. 개별 학습자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그런데 그 반영할 만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학습 준비도 얼마나 이 학생이 후속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가 학습 유형 학습 수준, 학습 속도 이런 것들 다 고려해가지고 이 학생에게 걸맞는 자신의 속도와 상황에 맞는 학습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지원청 학교 수준의 책임교육이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말이 등장해 있습니다. 책임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창의적 학습 공간, 학교가 처한 물리적인 공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할 텐데요. 학습자 주도성을 위해서는 지금의 현재 공간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의 현재 공간을 기존 학교 통폐합과 신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혁신하고 또 개인별 교육과정 실현을 위해서는 다양해야 되잖아요. 왜요? 개인별 교육과정이 다양하니까요. 그래서 학교 공간을 좀 유연성 있게 만들어야 된다. 또 온라인 수업만 진행되는 거 아니고 오프라인 수업만 또 진행되는 거 아니잖아요. 현 상황에 맞게끔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는 안전한 학습 공간이 구축돼야 한다. 그리고 쉼, 여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포럼에서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왜 학습할 수 있는 공간만 있고 학생들의 휴게실이나 학생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냐 이런 말을 했을 때 저는 좀 뜨끔했거든요. 저 쉼이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학습 환경도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 또 당구장 표시에 보시게 되면 연결, 확대, 연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학습 공간 상에서 온라인이든 아니면 공간 간 와이파이 연결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지역사회 연계 학습 공간 확장. 학교 안 공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학습 플랫폼으로서 학교 공간을 복합화하겠다. 그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보시게 되면 도서관, 체육관, 메이커 스페이스, 다목적실 등 학교 복합 시설의 다양화를 하겠다. 메이커 교육을 하려면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자신의 창의적인 어떤 그 결과물로 만들어내려면 공간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메이커 스페이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학교와 학교 밖 배움터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더라. 정책 목표 4입니다. 지역 거버넌스 기반의 교육행정. 1번 스마트 교육행정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등장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학교 행정 시스템을 혁신할 건데 교육과정과 프로젝트 중심의 교무실로 체제를 개편한다. 이거 좀 보면서 좀 재밌었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행정이나 또는 학급, 담임교사의 업무에 걸맞는 우리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1학년부, 2학년부, 3학년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슨 부서들 모여있는 그런 본교무실, 학생인권안전부 이런 식으로 교무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교육과정과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팀티칭도 하고 여러 융합적인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교무실로 재편이 필요하더라. 또 개방형 공간이 운영돼야 된다. 학습 중심 조직으로서 교무실을 운영하자. 또한
그냥 이 교무실을 기존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ICT 학습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을 하자라는 내용이고요. 그 마지막에 보시면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기반 행정 효율화를 강화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정말 요즘 시대에는 앞으로는 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거 없이는 행정 효율화 이루기 어렵겠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고 활용하고 또 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클라우드죠. 클라우드 기반으로 스마트 워크 환경을 운영하겠다. 지난번에 우리 2021, 2023 경기교육에서도 스마트 워크 환경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한 것이 클라우드 기반이다. 그래서 교수학습 자료를 관리하고 업무를 공유하고 협업 효율화 시스템 구축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에 우리의 자료들, 우리의 생각들, 여러 가지 어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교육행정기관의 역할이 전환될 수밖에 없더라. 왜요?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 뭡니까? 지역교육 플랫폼으로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이지요. 왜 각자 교육 활동을 할 때 학교나 여러 지역 사회나 서로의 상황이 다 다른데 지역 교육 거버넌스 활성화가 됨에 따라서 자율성이나 책임성 이런 것들이 다 각 지역에 맞게끔 걸맞게 분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일관적인 정책을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 요구에 맞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교육지원청 예산 권한 확대를 통한 지자체 교육 협력을 강화하겠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여서 38쪽에 교육청의 미래형 업무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미래지향적 교원 인사제도 요거는 아직 이제 확정이다라고 볼 수 없는 것들도 많지만 그 중에서 뭐 교사 전부 및 발령 제도를 유연화한다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교육지원청 소속 순회교사 활성화. 순회교사라는 게 지금 뭐 시수 맞추기 위해서 여러 학교를 순회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요런 것들을 이제 순회교사라고 하죠. 그리고 기피지역 근무 교사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 어쩔 수 없이 경기도가 우리의 생각보다는 꽤 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교원 선발 방식 다양화를 이루겠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교원의 임용 트랙을 확대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임용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거 외에도 각 어떤 교육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정 부분 어떻게 선발권을 갖도록 한다라는 내용들이 막 스멀스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뭐 찬성하네, 반대하네, 뭐 이런 가지 여러 가지 의견을 받기도 하였고요. 교감, 교장 선발 방식을 다양화한다. 그래서 실제로 조금씩 다양화되고 있지요. 바로 교감, 교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장학사 이런 것들을 거쳐서 되는 방식도 있고요. 또 교장의 경우에는 공모제, 교장 공모제 해서 초빙형이냐 개방형이냐 내부형이냐 이렇게 나눠가지고 교장이 되는 방식도 있고요. 교원 자격 체제를 다양화하겠다. 근데 미래 사회에서는 임용 전에 수습 교사제를 도입하여서 예비 교사가 좀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유연하게 교사가 뽑힐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만들 것이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길고 반복적인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선생님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요.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 내년에 학교에서 만나요.